저는 그 종이를 처음 봤을 때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복권이람. 강제로 들어온 요양원 침대 끝에 앉아 며느리가 보내온 옷가방을 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 정리하다 나온 거예요. 그 말이 꼭 제 삶을 정리했다는 말처럼 들렸지요. 낡은 외투 하나가 먼저 나왔습니다. 제가 자주 입던 회색 단추 달린 외투. 소매 끝이 조금 해져서 늘 마음에 걸렸던 옷입니다. 주머니를 습관처럼 털었습니다. 영수증, 동전, 사탕 종이 늘 그런 것들만 나오던 곳인데 그날은 종이 한 장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바스락, 접혀 있고 구겨져 있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복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다시 접으려 했습니다. 꿈은 젊을 때나 꾸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날짜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복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추첨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뒤로는 달력도 마음대로 못 받고 뉴스도 제대로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은 더더욱 없었지요. 그날 밤 저는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으면 그 복권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당첨이면 어떡하지? 가 아니라 혹시 확인도 못하고 놓치면 어떡하지?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밤 근무자를 기다렸습니다. 직원 중에 눈치가 빠르고 일 처리가 깔끔한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표엔 최세나라고 적혀 있었지요. 저는 복권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사소한 부탁처럼 말했습니다. 아가씨 혹시 작년 여름에 중앙시장 큰 장날이 언제였는지 찾아줄 수 있을까요? 왜요, 어르신? 제가 그날 뭘 샀는데 날짜가 가물가물해서요. 세나는 별 의심 없이 직원실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이런저런 걸 넣고 행사 일정도 찾아보고 날씨 기록도 띄웠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쯤 아니세요? 여기 보세요. 중앙시장 여름 장터 날짜가 이때네요. 아, 맞아요. 그날이네요. 저는 그 날짜 하나를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세나는 제게 복권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누구도 모르게 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직 누구도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날 새벽 모두 잠든 시간. 복도 끝 직원실 앞에 신문 더미가 쌓여 있는 걸 봤습니다. 몇 달치가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날짜의 신문을 한 부 가져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문화면 아래쪽 작은 글씨 당첨 번호 안내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길게 들이마시고 복권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려서 숫자가 흐릿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한 칸씩 짚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저는 그대로 침대에 앉아버렸습니다. 소리도 안 났고 눈물도 안 났습니다. 1등, 58억 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새벽 이 방 안에서 숨죽이고 앉아있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저는 복권을 다시 접었습니다. 처음 있던 외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아직 세상에 나오면 안 된다. 먼저 내가 이곳에서 나가야 한다. 그날 이후 저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좋은 일이 틀림없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풍경 속에 담긴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요양원에 오던 날 아들과 며느리는 끝까지 잠깐이라는 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계시면 된다고 했고, 잠깐 쉬었다 가면 된다고 했고, 잠깐 안전한 곳에 모시는 거라고 했지요.
그 말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그게 작별 인사일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 며느리는 제 팔을 유난히 꼭 잡고 있었어요. 넘어질까봐 잡은 손 같았지만 지금 와서 떠올려 보면 놓치지 않겠다는 손이었지요. 로비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습니다. 하얀 벽, 반짝이는 바닥, 웃으며 인사하는 직원들. 그 풍경 속에서 아들은 제 가방을 들고 있었고 며느리는 직원과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요즘 기억이 좀 흐려지셨어요. 혼자 계시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큰일이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분명 그렇게 말했는데 아무도 그 말을 이어받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흩어졌지요. 상담실로 들어가자 서류 몇 장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직원은 익숙한 목소리로 설명했고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집었습니다. 어머니는 손목이 안 좋으시잖아요. 제가 대신할게요. 그 말과 함께 제 이름 옆에 며느리 글씨가 남았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끝까지 볼 틈도 없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휴대폰은 제 손에 돌아오지 않았고 통장과 도장은 아들이 자연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관리 차원이에요, 엄마. 요즘 어르신들 보이스피싱 많잖아. 아들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되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확신이 숨어 있었습니다. 방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나중에 바람 쐬러 나가는 건 자유롭지? 아들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 그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보호자. 그 단어가 이상하게도 제 자리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했어요. 나는 기억을 잃은 게 아니라 선택권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요. 며칠 뒤 직원이 말했습니다. 외출은 보호자분 허락이 있어야 해요. 그 순간 이곳이 쉬는 곳이 아니라 나갈 수 없는 곳이라는 걸 비로소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이상할 것도 없었지요. 서류 어디에도 제 또렷한 서명이 없다는 사실마저 그제야 또렷해졌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건 걱정이 아니라 통제였고 배려가 아니라 정리였다는 걸요. 그리고 그 깨달음 하나가 제 가슴 속에 아주 작은 씨앗처럼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분노도 아니고 아직은 결심도 아니었지만 이건 잘못됐다는 확신만큼은 그날 분명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 씨앗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게 될지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요양원의 아침은 언제나 같은 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카트가 바닥을 긁는 소리, 약컵이 쟁반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들리는 발걸음 소리. 그 소리들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아니라 시간표가 움직이는 것처럼요. 아침 식당에 내려가면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그걸 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보다 자리가 먼저 정해지는 곳이었거든요. 이름은 잘 불리지 않았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이라는 말은 처음 며칠뿐이었고 곧 어르신, 할머니, 때로는 그냥 저기요가 됐습니다. 이름이 사라지자 사람도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첫 주에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산책은 자유예요?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지요. 날씨 좋을 때 단체로 나가요. 그 말은 곧 혼자는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뒤
다른 분이 식사 중에 큰 소리로 불만을 말했어요. 밥이 너무 차갑다고, 반찬이 계속 똑같다고요. 그날 오후 그분은 식당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복자 할머니가 제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말 많으면 기록 남아. 기록 남으면 문제 있는 어르신 돼. 그 말이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는데 며칠 지나니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서는 소리보다 기록이 무서운 곳이었거든요. 간호기록지에는 이렇게 적힌다고 했습니다. 기분 기복 있음, 불안 증상, 협조 어려움. 그 몇 줄이 생기면 약이 늘고 면담이 잡히고 외출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울었습니다. 오래된 울음이었어요. 소리도 크지 않았고 도와달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 울음은 곧 멈췄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불은 꺼졌습니다. 그 다음 날 그 방은 비어 있었어요. 누가 왜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없다는 게 이곳의 규칙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부터 말수를 더 줄였습니다. 대신 눈을 열었습니다. 누가 자주 찾아오는지, 누가 아예 안 오는지, 누가 직원 이름을 알고 누가 번호표처럼 불리는지, 밤 근무자가 바뀌는 시간, 문이 잠기는 소리, 호출벨이 오래 울릴 때 얼마나 기다려야 오는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그 모든 걸 알게 되면서 하나 확실해진 게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억울함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오래 버틴다는 사실이었어요. 윤복자 할머니가 제 손목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여긴 병원이 아니야. 여긴 사람을 재우는 곳이야. 그 말이 그날 밤 계속 귓가에 남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외투를 꺼냈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복권이 손에 닿았어요. 그 종이를 만지는 순간 이상하게도 심장이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외로움도 늙음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결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울지 않겠다고, 소리치지 않겠다고, 대신 여기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겠다고요. 이곳의 규칙은 분명했습니다. 말하지 마라, 참아라, 조용히 있어라. 저는 그 규칙을 완벽하게 지키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이 언젠가 이곳을 나가는 유일한 열쇠가 될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이 찾아온 건 제가 이곳에 들어온 지 2주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오후였어요. 식당에서 돌아와 방에 앉아 있는데 복도 끝에서 낯익은 목소리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어요. 며느리는 한 걸음 뒤에 서 있었고요. 엄마, 잘 지냈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들의 시선은 제 얼굴이 아니라 방 안을 훑고 있었습니다. 서랍, 침대 옆 테이블, 옷걸이,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물건을 확인하는 눈이었죠. 뭐를 그렇게 둘러보니?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괜찮게 지내는지 보려고. 며느리는 말없이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종이 가방을 침대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집에서 담아온 거예요. 어머니 물건 같아서요. 가방 안에는 예전에 쓰던 수첩 몇 권과 서랍에 넣어놨던 자잘한 제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아무렇게나 모아둔 듯한 것들이었죠.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을 이미 뒤지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런 건 버려도 되는 거 아니야? 아들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왜?
제가 되물었습니다. 내가 버리라고 한 적 있니? 아들은 잠깐 말을 멈췄다가 톤을 낮춰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은 이런 거 신경 쓸 때 아니잖아. 여기 있는 동안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 말 속에 제 의사 따위는 필요 없다는 뜻이 분명히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어머니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가 물었습니다. 내 휴대폰은 언제 돌려줄 건데? 공기가 순간 굳었습니다. 아들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어요. 지금은 필요 없잖아. 연락할 사람도 없고. 그 말이 제 속을 깊게 긁었습니다. 연락할 사람을 내가 정하는 거냐?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을 바꿨지요. 집 문제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이참에 정리하는 게 나아. 차? 남편이 골라주고 제가 10수년을 몰던 차였습니다. 정리라니. 제가 말했어요. 그건 내가 정할 일이다. 아들은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 표정은 제가 아는 아들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엄마,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선택을 할 입장이 아니야. 그 말이 제 귀에 또렷이 박혔습니다. 선택할 입장이 아니다. 그날 아들과 며느리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말만 던지고 확인할 것만 확인한 뒤 서둘러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난 뒤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온 건 확신이었습니다. 이건 걱정이 아니었고 잠깐의 판단도 아니었어요.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외투를 꺼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복권이 손에 닿았어요. 종이를 쥔 채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서두르는 거다. 그리고 그 믿음이 조금 전까지는 저를 가두던 벽이었는데 그 순간부터는 제가 빠져나갈 틈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복권을 다시 접어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어요. 조금만 더 보자. 어디까지 가는지. 그날부터 저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이제 참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조용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일부러 더 순해졌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는 법이 참는 게 아니라 들키지 않는 거라는 걸 이미 알게 됐으니까요. 아침마다 직원이 문을 열면 저는 먼저 인사를 했어요. 수고 많아요. 오늘 날씨 좋네요.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물으면 전처럼 고개를 젓지 않았습니다. 색종이를 붙이는 시간에도 나가고 노래가 나오면 박자에 맞춰 손뼉도 쳤어요. 그렇게 웃고 있으면 사람들은 안심합니다. 김순자 어르신, 요즘 정말 안정되셨어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그렇게 믿어라. 밤이 되면 저는 방불을 일찍 껐습니다. 호출벨도 누르지 않았고 약이 조금 늦게 와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직원들의 시선이 서서히 제게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문제없는 사람이 가장 투명한 사람이 되거든요. 윤복자 할머니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너 요즘 완전 모범생이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나이 들면 모범생이 편해요. 그 말은 반쯤 진심이었습니다. 그 사이 아들과 며느리는 더 바빠졌습니다. 전화는 여전히 없었지만 집을 오간 흔적은 분명히 느껴졌어요. 며느리가 가져다 준 물건들, 정리된 수첩, 없어진 사진 몇 장. 그럴수록 저는 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직원실 전화였어요. 엄마, 별일 없지?
그 목소리는 확인하려는 목소리였습니다. 응, 잘 지내. 밥도 잘 먹고.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거기 있으면 편하지? 편하냐고 묻는 말이 이상하게도 나오지 말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응, 제가 짧게 대답했어요. 그 한마디에 아들은 안심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외투를 꺼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복권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처음 발견했을 때와 달리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아주 또렷해졌어요. 이건 돈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조금 더 버틸 시간, 준비할 시간, 나를 지울 수 없게 만들 시간. 저는 복권을 다시 접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래, 슬슬 준비해보자. 그날 이후로 저는 하루를 셋으로 나눠 살았습니다. 낮에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저녁에는 주변을 살피는 사람처럼, 그리고 밤에는 혼자 조용히 판을 짜는 사람.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연습을 하며 가장 중요한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한 번의 행동뿐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되돌릴 수 없게. 그 행동이 시작되면 이곳의 규칙도, 가족의 규칙도 모두 달라질 거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아주 사소한 계기로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막 점심시간이 지나고였어요. 식당에서 돌아와 방에 앉아 있는데 침대 위에 제 이름이 적힌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분명 제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봉투는 이미 한 번 열렸다가 다시 붙여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내 우편이 내 손을 거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봉투 안에는 은행에서 보낸 안내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좌 관련 변경 안내. 자세한 내용은 보호자에게 문의하라는 문구.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들었어요. 나는 보호받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관리되고 있다는 걸요. 그날 오후 저는 낮잠을 자는 척하며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근무자가 바뀌는 시간, 복도가 가장 조용해지는 때, 그 시간은 이제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어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직원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직원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키보드 소리만 들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젊은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얼굴로 말했어요. 집에 두고 온 약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요. 그 약으로 처방을 받고 싶은데 잠깐만 전화 좀 쓰면 안 될까요? 그 직원은 별 의심 없이 전화기가 있는 방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얼굴은 최대한 태연하게 유지했어요. 전화기를 들고 숫자를 눌렀습니다. 아들의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니었고요. 법률구조공단이었습니다. 상담 가능할까요?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상담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는 최대한 감정을 빼고 사실만 말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오게 된 과정, 본인 서명 없는 서류, 휴대폰과 통장을 넘긴 상황, 외출 제한. 상담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르신, 그건 상담이 아니라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상담사는 분명히 말했어요. 가능합니다. 다만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천천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을 때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드디어 움직였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움직일 사람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어떤 얼굴로 나타날지는 아직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가만히 참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용히 되찾는 이야기가 될 거라는 걸요. 며칠 뒤 외부 상담 명목으로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장민호. 말수가 적고 눈이 똑바로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메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까지 들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오게 된 과정, 서명하지 않은 서류, 휴대폰과 통장, 외출 제한, 다 듣고 나서야 말했어요. 이건 보호가 아니라 권한 박탈입니다.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기 변호사님, 제가 큰 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어르신이 결정권을 되찾는 겁니다.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돈을 보러 온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이렇게 서두르는 데에는 대개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밥은 잘 먹어? 잠은 어때?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안부가 아니라 확인이 들어 있었습니다. 별일 없어?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아들은 꼭 같은 말을 덧붙였어요. 그래, 거기 있으면 제일 안전하지. 그 말이 이제는 인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못 나오게 하겠다는 말처럼 들렸지요. 며칠 뒤 며느리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봉투도 가방도 없었어요. 대신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사람이 한 번 왔다 갔어요. 누가? 제가 묻자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그냥 집 상태만 보려고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 허락은? 제가 묻자 며느리는 웃으면서도 눈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그런 걸 일일이 물어볼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이미 제 동의를 필요 없는 절차로 여기고 있다는 걸요. 며느리가 돌아가고 직원실에 가서 방금 돌아간 며느리에게 못 전한 말이 있었다는 핑계로 장민호 변호사에게 몰래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요. 아들 며느리 이제 정말 선을 넘었어요.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시작하시게요. 그날 이후 제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법이라는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이건 확인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고 싶어 했고 저는 그 믿음을 굳이 깨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안심하는 순간 가장 많은 흔적을 남깁니다. 저는 일부러 예전보다 더 순해진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말수도 줄였고 직원이 권하는 프로그램에도 몇 번 더 나갔습니다. 색종이를 붙이며 웃고 노래가 나오면 박자에 맞춰 손뼉을 쳤습니다. 직원들은 말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 요즘 정말 안정되셨어요. 그 말은 곧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위험하지 않다.
그리고 아무도 저를 주의 깊게 보지 않았어요. 그 사이 저는 머릿속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말하지 않고 모으는 것들. 가장 먼저 한 일은 기억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겉보기엔 일기장 같았지만 제게는 기록장이었습니다. 날짜를 적고 그날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아들이 다녀간 날짜, 며느리가 가져간 우편, 집 이야기 꺼낸 날, 기록해두면 좋다는 말을 들은 순간, 대단한 글도 아니었고 짧은 문장 몇 줄 뿐이었지만 열심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장 변호사님이 그랬습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시간 순서를 본다는 걸. 두 번째, 돈은 먼저 숨긴다. 장민호 변호사는 제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당첨된 복권은 바로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가족 손이 닿지 않는 구조부터 만드셔야 합니다. 그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복권은 본인 직접 수령, 수령 즉시 제3자 신탁 계좌로 이동, 가족 명의 공동 계좌, 기존 통장은 절대 사용 금지.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당첨금을 받게 되면 아이들은 언제 알게 되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알리고 싶으실 때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걸 알았을 때 아들 며느리의 표정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세 번째, 상대는 움직이게 두고 나는 고정한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더 바빠졌습니다. 집 사진을 다시 찍고 부동산 이야기를 흘리고 제 명의로 된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저는 막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 하나하나가 스스로 남기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장민호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막지 마세요. 기록이 더 쌓이면 한 번에 멈출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참 이상하게도 위로가 됐습니다. 평생 참고만 하던 제가 이번엔 기다림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며칠 뒤 장민호 변호사는 외부 상담 명목으로 직원실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위임장 효력 정지 신청, 언제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억울하다고 하겠죠. 그리고 그 억울함을 판사가 보게 될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마지막 퍼즐을 맞췄습니다. 이 싸움은 고함치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울면서 매달리는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사실을 내미는 싸움이었습니다. 준비된 대로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방심한 순간에 법이라는 문을 여는 것.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이 전쟁은 소리 없이 끝나게 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웃으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별일 없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아무 일도 없단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그게 제가 선택한 마지막 준비였으니까요. 그날 아침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 봉투를 받게 될 거라는 걸요. 시간까지도 대략 짐작하고 있었지요.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현관에서 멈춰 서게 될 거라는 것도요. 왜냐하면 그 통지 명령서는 내 이름으로, 내 의사로 이미 발송돼 있었으니까요. 법원 출석. 법정에 들어선 날 나는 혼자 걸어 들어갔습니다. 부축도 휠체어도 없이요. 그 모습만으로도 아들의 얼굴이 한 번 더 굳는 게 보였습니다. 재판장은 차분하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위임장 작성 당시 본인의 의사를
직접 표현하셨습니까? 아니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설명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방청석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쪽 변호사가 급히 말을 꺼냈습니다. 당시 어머님께서 연세가 있으셔서 그 말은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손을 들었거든요. 법원이 지정한 인지 능력 감정 결과 확인했습니다. 스크린에 결과지가 떴습니다. 정상, 의사 판단 능력 명확.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며느리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도망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위임장 행사 이후 재산관리 내역을 제출하십시오. 아들은 서류를 넘기다 손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사이 내 변호사가 차분히 자료를 띄웠습니다. 집 열쇠 교체 기록, 가구 처분 영수증, 보험 수익자 변경 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양원 외출 제한 요청서. 재판장은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보호가 아닙니다. 통제입니다. 그 한 문장에 법정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판결은 길지 않았습니다. 위임장 전면 무효, 모든 재산 권한, 본인에게 즉시 반환, 피신청인 재산 접근 및 의사결정 개입 금지. 망치 소리가 울렸을 때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법정 문을 나섰을 때 나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법정 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갑지도 무겁지도 않았어요. 그때 장 변호사가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이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번 살핀 뒤 서류 가방에서 얇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복권 당첨금 지급 절차 오늘 오전부로 전부 완료됐습니다. 그 말이 너무 조용해서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당첨금은 세금 제외 38억 원.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저 다 끝났구나. 그 생각만 들었습니다. 장 변호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법원 기록에도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재산은 어머님 단독 관리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등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내 앞에 서자마자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는 내가 알던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명령도 확신도 없는 초라한 소리였지요. 엄마, 이게 사실이야? 아들의 시선은 장 변호사 손에 들린 서류에 꽂혀 있었습니다. 장 변호사는 아무 감정 없이 짧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눈에 띄게 무너졌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다가와 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믿기 힘든 행동을 했습니다. 내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어머님, 그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았지만 그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때는 정말 나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만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너희는 정말 너희가 잘못했다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말에 며느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님, 저희 정말 다시 잘할게요. 집도 다시 정리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다시 잘해달라고 부른 적 없다.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의 입이 동시에 닫혔습니다. 장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어머님 재산과 관련된 어떠한 접근도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그 말이 도장처럼 찍히자 아들과 며느리는 완전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한 번만. 나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용서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내 삶을 되찾았다. 그 말을 끝으로 나는 그들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확실히 알았습니다. 가장 통쾌한 승리는 상대가 모든 진실을 알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완성된다는 걸요. 요양원을 나오는 날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서류 몇 장, 직원 한 명의 확인, 그리고 짧은 인사.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이 끝났다는 말보다 이제 시작이라는 말이 더 어울렸으니까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 외투 하나, 그리고 주머니는 비어 있었습니다. 복권도, 서류도, 증명할 것도요. 이미 필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나는 요양원 건물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나는 갇혀 있었고 여기서 다시 깨어났습니다. 법정에서 나왔던 순간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던 아들, 옆에서 말을 잃었던 며느리. 어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아닌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매달림으로 얻는 게 아니었고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그날 단 하나만 결정했습니다. 다시는 내 삶의 열쇠를 누군가에게 쥐어주지 않겠다고. 집으로 바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잠시 머물 수 있는 작은 집을 정했습니다. 크지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창문을 열면 바람이 바로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그 바람을 맞으며 나는 처음으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어떻게 나눌지, 누가 뭐라고 할지, 앞으로 무슨 말을 들어야 할지,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게 내가 원하던 전부였습니다. 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주지도 누군가에게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내 이름으로 내 손 안에 조용히 두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아니었습니다. 미워하지도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삶으로 되돌아갔을 뿐입니다. 나는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무엇을 먹을지, 어디를 갈지, 모든 선택이 다시 내 것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자유를 다시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늦은 건 아니었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짐이 아닙니다. 관리 대상도 아닙니다. 당신은 아직 살아있는 하나의 인생입니다. 나는 늦게라도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로 인생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되돌릴 수 없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을 한 번 더 아껴주세요.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꼭 들려주고 싶다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지금 듣고 계시는 곳은 어디신가요? 오늘도 풍경 속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은 다음 사연으로 이어지는 작은 응원입니다.